앞치마를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해진 그 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지고 싶었습니다. 소희가 매일 두르던 그 천을 제 눈에서 뜨거운 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울어봤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가슴에 꼭 껴안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8평생을 살면서 며느리 앞치마를 붙잡고 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소희야, 내가 뭘 한 거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텅 빈 주방에 제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죠. 그 빈 공간이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지던지요. 며느리 소희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요. 저를 보지도 않고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숨소리마저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떠나고 난 뒤 주방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싱크대 옆에 앞치마 한 장이 가지런히 개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 소희가 쓰던 앞치마였어요. 연두색 줄무늬가 들어간 그 낡은 앞치마. 저는 투덜대며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왜 두고 갔어? 버리고 간 거야 뭐야?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런 걸 남겨두고 갔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앞치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하얗게 접힌 메모였어요. 별 생각 없이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힌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 한 문장,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귀에서 그 아이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다.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그런 절규였던 겁니다. 얼마나 망설이다가 이 메모를 썼을까요? 얼마나 용기를 내서 이 한 문장을 적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어 주방으로 노을빛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못했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희를 괴롭혀 왔는지를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차갑게 굴었는지를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돌아서곤 했죠. 귀찮다는 표정으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아이가 만든 음식을 대놓고 싫어하진 않았지만 내색을 했을 겁니다. 제 표정에서, 제 태도에서 다 보였을 거예요. 소희는 눈치가 빠른 아이니까요. 그걸 다 알면서도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꾸려 하지 않았죠. 고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 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왠지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제 손 안에 쥐어진 이 메모가 그 어리석음의 결과였죠. 며느리를 내쫓은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앞치마를 다시 펼쳐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군데군데 세제 얼룩이 묻어 있었고 끈은 늘어져 있었고 작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소희가 이 집에서 살아온 흔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앞치마 한 장에 소희의 삶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아이의 시간들이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미안하다, 소희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는 그날 밤을 앞치마를 끌어안은 채 보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웃던 얼굴, 말없이 고개 숙이던 뒷모습, 부엌 한쪽에서 혼자 한숨 쉬던 모습들이요. 다 보면서도 못 본 척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이대로 보낼 순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앞치마를 펼쳐놓고 그 위에 떨어진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모가 저에게 준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 같은 거였죠. 소희가 완전히 제 곁을 떠나기 전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앞치마를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대로 앞치마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앞치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앞치마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부분에 묻은 얼룩 하나, 아마 국물이 튀었던 거겠죠. 저를 위해 밥을 하다가 묻은 자국일 겁니다. 허리춤 근처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에 스쳤거나 뜨거운 팬에 닿았을 거예요. 부엌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상처들이죠. 앞치마 끈은 여러 번 매고 풀어서인지 실이 풀려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풀어진 실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지고 싶었어요. 소희가 매일 만졌을 그 부분을요. 앞치마를 펼쳐 바닥에 놓고 쭉 펴봤습니다. 연두색 줄무늬 사이사이로 세제 얼룩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얼룩들이었죠. 이 앞치마를 입고 소희는 몇 번이나 설거지를 했을까요? 몇 번이나 이 집 식구들 밥을 차려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 안에 뭔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손가락 끝에 작은 종이 조각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늘 적게, 소금 조금, 고기 작게. 요리 메모였던 겁니다. 제 입맛을 맞추려고 적어둔 거였죠.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가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소희는 얼마나 많은 메모를 적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요? 이 78살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려고요.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주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죠. 찬장 손잡이에 남은 손때 자국, 싱크대 옆에 놓인 고무장갑 한 켤레, 가스레인지 옆에 세워둔 국자와 뒤집개, 이 모든 게 소희가 만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소희가 이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 준비하고 손주 가은이 도시락 싸고 낮에는 점심 차리고 저녁엔 또 저녁 준비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소희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트집만 잡았습니다.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고기가 질기다, 국이 뜨겁지 않다.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소희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밥상은 제대로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젓갈, 다 소희가 미리 만들어둔 것들이었죠. 저를 위해서요. 제가 혼자서도 며칠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떠나면서도 저를 걱정한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야?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뭘 알고 살았다고 소희가 저를 피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어서 무뚝뚝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였던 겁니다. 잘못 말했다가 혼날까봐, 잘못 행동했다가 눈치 보일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거였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세제 얼룩, 늘어진 끈, 작은 구멍들, 이 모든 게 소희가 이 집에서 견뎌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말없이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 세월의 증거였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봐야 했으니까요. 제가 소희에게 뭘 했는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희를 대하듯이요.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발견한 메모를 다시 꺼내봤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 문장 아래에 더 적힌 게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눈물에 가려 제대로 못 봤던 글씨였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입맛 맞추려고 레시피를 여러 번 바꿔봤어요. 싱겁게, 기름 적게, 고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래도 어머니가 제가 하는 건 싫어하실까봐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웠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번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소희는 제게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웠다고 했죠.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전쟁 같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고집 때문에 며느리를 몰아낸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힘없는 눈빛. 이 모습으로 소희는 날마다 저를 마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던 거죠.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접어둔 거였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멀쩡한 앞치마를 고이 접어두고 메모까지 넣어놓고 갔다면 그건 끝이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 수 없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아왔던 걸까요? 얼마나 오래 혼자 사귀었던 걸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모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희가 이 글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입맛 맞추려고 레시피를 여러 번 바꿔봤어요. 이 한 줄에서 소희의 밤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잠들기 전에 오늘 만든 음식을 떠올렸겠죠. 어머니가 별로 안 드셨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메모를 적었을 겁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바꿔봐야지 하면서요. 싱겁게, 기름 적게, 고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건 제가 평소에 중얼거렸던 말들이었습니다. 직접 소희한테 말한 적도 있고 혼자 투덜댄 적도 있었죠. 소희는 그 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마다 그 말들을 떠올리며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거예요. 저는 메모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제가 하는 건 싫어하실까봐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웠어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소희는 제가 자기가 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저는 소희의 요리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해준 거라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며느리니까, 내 아들 데려간 여자니까 그런 이유만으로 미워했던 겁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해왔다니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한테 부끄럽고 제 자신한테도 부끄러웠죠. 메모를 다시 펼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메모를 쓸 때 소희는 울었을까요? 손을 떨었을까요? 몇 번이나 다시 쓰고 지웠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어요. 분명 울면서 썼을 겁니다. 손도 떨렸을 거고 글씨도 제대로 안 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삐뚤한 글씨가 된 거겠죠. 저는 메모 뒷면을 봤습니다. 혹시 더 쓴 게 있나 싶어서요. 뒷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끝부분에 작은 얼룩 하나가 묻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소희가 이 메모를 쓰면서 흘린 눈물이 종이에 떨어진 거였죠. 그 작은 얼룩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말라버린 눈물 자국. 하지만 제 손끝에는 아직도 축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희야, 얼마나 울었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종이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저는 종이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어요. 종이가 비쳐 보였습니다. 글씨를 쓸 때 얼마나 힘을 줬는지 뒷면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꾹꾹 눌러 쓴 흔적들, 이 글자 하나하나에 소희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요. 하지만 직접 말할 순 없어서 종이에 적은 거였죠. 저는 메모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소희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으니까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다시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댔어요. 소희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은은한 세제 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된장 냄새, 마늘 냄새, 참기름 냄새, 부엌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이었죠. 소희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요리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칼질하고 국물간을 보고 불 앞에서 땀 흘리던 그 모습이요. 다 저를 위해서였어요. 이 집 식구들을 위해서, 특히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썼던 거죠.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아껴가며 했죠. 너무 자주 칭찬하면 버릇 없어질까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앞치마를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조심조심 소희를 쓰다듬는 것처럼요.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늦은 건 아닐까, 소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소희는 돌아올 거야.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소희가 이걸 어디에 넣어뒀는지가 생각났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요.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그냥 식탁 위에 놓고 가도 됐을 텐데요.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제가 앞치마를 볼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두고 간 앞치마를 시어머니가 그냥 지나칠 리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투덜대면서라도 집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메모를 발견하길 바랐던 거예요. 소희는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소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표만 붙여놓고 그렇게 대했던 거죠. 한 사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 차가운 시어머니, 다 제 모습이었죠. 저는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고이고이 접어서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요. 소희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걸, 제가 미안하다는 걸요.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야 소희도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메모에 적힌 내용이 떠올랐어요. 레시피를 여러 번 바꿔봤어요. 싱겁게, 기름 적게, 고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소희야.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희 생각, 메모 생각, 앞치마 생각. 그 생각들이 뒤엉켜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치마가 놓인 식탁이 보였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비추고 있었죠. 앞치마를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천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소희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저는 앞치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나왔어요.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가 울먹이며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제가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국을 끓였는데 제가 한 숟가락 뜨고는 그냥 수저를 내려놓았던 날이었어요. 그러자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이 이상한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라니,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희는 그 뒤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작게 중얼거렸죠. 어머니, 제가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의 표정을 보지도 않았어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음식을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물어본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대답 하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비겁했던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며느리한테 고마워하는 게, 칭찬하는 게 왠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자존심. 그걸 지키려다가 며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이 떠올랐습니다. 소희가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던 날이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보니 소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밝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소희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나물, 전, 여러 반찬들.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소희가 기억하고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을 뿐이에요. 소희는 옆에 앉아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간이 괜찮으세요?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소희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던 걸 봤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했어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마디만 했죠. 수고했어.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희는 그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훔쳤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더 꽉 껴안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요?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며느리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정주기 싫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던 거죠. 결국 제 손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겁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희가 감기에 걸렸던 날이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했지만 그래도 부엌에 나와서 밥을 차리려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방에 들어가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밥은 제때 먹어야지. 그게 다였습니다. 소희는 기침을 하면서도 밥을 차렸어요. 그리고 저와 아들, 손녀 가은이 밥까지 다 차려놓고 나서야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아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쌀쌀하게 대답했죠. 감기 정도 가지고 유난 떨지 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고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매정했는지 모릅니다. 아픈 며느리를 쉬게 해주지도 않고 밥이나 차리라고 했으니까요. 소희는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이 나는 몸으로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밥을 퍼고 반찬을 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땐 안 보였을까? 작게 중얼거렸죠. 소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쳐갔는지 다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겁니다. 아니, 알고도 무시했던 거예요.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시집 온 여자니까 시어머니 시중 드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죠. 제가 시집 왔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제가 힘들었다고 며느리도 힘들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앞치마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 앞치마를
소희는 몇 년이나 입었을까요? 매일 아침 이걸 두르고 부엌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걸 벗어 걸어두었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그 세월이 이 앞치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낡고 해진 끈 몇 번이나 매고 풀었을까요? 몇 번이나 다시 묶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렸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소희를 생각하고 제 잘못을 돌아보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다시 한번 껴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새벽까지 앉아서 앞치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희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했어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해보자. 소희가 적어 놓은 대로 해보자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앞치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껴안고 있던 그 앞치마요.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바라봤습니다. 이걸 입어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78년을 살면서 남의 앞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 앞치마를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소희한테 보여줘야 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앞치마를 펼쳐서 목에 걸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끈을 뒤로 돌려 허리에서 묶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참 만에야 겨우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낡은 연두색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내가 먼저 해보자. 소희가 적어 놓은 그대로 해보자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소희가 남긴 메모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마늘 적게, 소금 조금, 고기 작게. 저는 이 메모를 보며 요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희가 정리해 놓은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무, 대파, 마늘, 쇠고기 조금 다 있었어요. 저는 재료들을 꺼내 도마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긴장하며 요리를 해봤나 싶었어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에는 없었지만 소희가 하던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을 나박나박 썰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일정한 크기로요. 소희는 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썰었죠. 대파도 썰었습니다. 어슷하게 예쁘게 썰려고 노력했어요. 마늘은 메모대로 아주 조금만 넣기로 했습니다.
평소 제가 마늘을 너무 많이 넣는다고 투덜댔었거든요. 이제 보니 그게 소희를 힘들게 한 거였어요. 쇠고기를 꺼냈습니다. 메모에 적힌 대로 작게 잘라야 했어요. 저는 고기를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잘랐습니다. 소희가 매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조심스러워졌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끓여야 했어요. 저는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을 켜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죠.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끓였습니다. 무가 반쯤 익을 때쯤 고기를 넣었어요. 작게 썬 쇠고기가 국물에 풀어졌습니다. 마늘은 정말 조금만 넣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대로요. 소금도 손끝만큼만 넣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싱거웠습니다. 평소 제 입맛엔 이렇게 싱겁게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소희가 저를 위해 연구한 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저는 짜게 먹었는데 소희한테는 늘 싱겁게 하라고만 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소희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어서 힘들었을 겁니다. 국물이 끓는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국자를 저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희가 늘 이렇게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 국 한 그릇을 끓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아니,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였죠. 소희가 매일 이렇게 섰던 자리에서 이렇게 국을 끓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시어머니가 좋아할까? 맛있다고 해줄까? 이번엔 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불 앞에 섰을 거예요. 저는 불을 줄였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소희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요. 국물색이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예쁘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뚜껑을 덮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밥상을 준비했어요. 소희가 쓰던 그릇을 꺼냈습니다. 김치도 담고 젓갈도 조금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밥도 따뜻하게 데워서 공기에 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솥 앞으로 갔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간을 봤습니다. 여전히 싱거웠지만 이대로 두기로 했어요. 소희가 원했던 간이니까요.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그릇에 가득 담긴 무국을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상 위에 놓았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매일 이런 밥상을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거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눈물이 나왔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국 한 그릇에 소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였죠. 저는 천천히 국을 마셨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면서요. 밥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으면서 소희를 생각했습니다. 이 밥 한 술에도 그 아이의 정성이 들어있다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늘 하던 일이었죠. 물을 틀고 수세미에 세제를 묻혔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설거지를 했을까?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번은 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 식구 그릇을요. 저는 그릇을 헹궜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앞치마가 젖었습니다. 물이 튀어서 여기저기 젖었어요. 이래서 앞치마가 필요한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내려다봤어요. 소희의 앞치마, 이제 제 앞치마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 끈을 만졌습니다. 풀까 말까 망설여졌어요. 그냥 두르고 있고 싶었습니다. 소희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것 같아서요. 저는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까요? 무서웠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점심쯤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봤죠. 소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캐리어 없이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요. 소희의 눈이 붉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봤습니다. 자기가 두고 간 그 앞치마를요. 어머니, 그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 해뒀다. 내 메모대로 했어.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그걸요. 그래.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겠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죠. 겨우 풀어낸 앞치마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소희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고맙다, 소희야. 앞치마 잘 받았다.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소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었지.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만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손으로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우리 가족을 돌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도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은 채로요. 그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소희가 남긴 건 앞치마 한 장이 아니라 수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앞치마가 우리 둘의 첫 번째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소희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를 안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소희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앞치마 한 장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